샬롬, 제인에어 세 번째. 비싸게 넘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정원사는 정원에서 나오는 물건 중에서 일라이자가 팔고 싶어 하는 것은 모두 사주라는 리드 부인의 명령을 받은 터였다. 일라이자는 아마 값만 많이 쳐준다면 자신의 머리털이라도 잘라서 팔았을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해서 번 돈을 헝겊이나 낡은 종이에 싸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었다. 그런데 어느 날 숨겨놓은 돈 일부를 하녀들에게 들키더니 귀중한 보물을 잃어버릴까봐 5할 내지 6할이라는 높은 이자를 붙여 자기 어머니에게 맡겼다. 그리고 그 액수를 작은 수첩에 꼬박꼬박 적어두었다가 1년에 4번 이자를 챙겼다. 조지아나는 화장대 앞 높은 의자에 앉아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다. 다락방 서랍에 장뜩 들어있던 조화와 빛바랜 깃털을 찾아내 곱슬머리에 꽂았다. 나는 배시의 지시대로 그녀가 돌아오기 전까지 침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 무렵 배시는 나를 아이들 방, 하녀의 조수처럼 방 청소를 시키거나 의자와 그 밖의 물건에 쌓인 먼지를 덜게 하는 등 종종 부려먹었다. 이불과 잠옷을 개고 나서 나는 어지러져 있는 그림책과 인형의 가재 도구를 정리하려고 창가에 붙박인 의자께로 갔다. 그때 갑자기 조지아나가 자기 장난감을 그대로 두라고 지시하기에 나는 하던 일을 멈췄다. 작은 의자와 거울 그리고 예쁜 접시와 잣잔들은 모두 그녀의 물건이었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나는 유리창에 생긴 꽃무늬 성에의 입김을 불어 마당이 내다 보일 만큼 닦아내기 시작했다. 마당은 온통 고요하고 심한 서리로 마치 화석처럼 보였다. 이 창에서는 문지기네 오두막과 마차길이 보였다. 유리창을 뒤덮은 은빛 성에를 밖이 내다 보일 만큼 녹였을 때 정문이 열리더니 마차 한 대가 들어왔다. 나는 길을 올라오는 마차를 무심히 바라보았다. 게이트 헤드에 들어오는 마차는 많았지만 내 흥미를 끄는 방문객은 한 명도 없었다. 마차가 집 앞에 서더니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처음 보는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이 모든 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으므로 마음이 허전했던 나는 오히려 굶주린 작은 집바퀴에게 더 흥미를 느꼈다. 새는 창가 쪽 벽에 달라붙은 잎이 다 떨어져 앙상한 벚나무 가지에 앉아 울고 있었다. 마침 식탁 위에 아침에 먹다 남은 빵 부스러기와 우유가 있었다. 빵 조각을 부숴 창턱에 뿌려주려고 막 창문을 잡아당기는데 배시가 뛰어들어오면서 소리쳤다. 제인 아가씨, 어서 앞치마를 벗어요.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세수는 했어요? 나는 3개 빵 부스러기를 먹이고 싶어 대답하지 않고 다시 창문을 잡아당겼다. 나는 창을 열고 빵 가루를 장턱과 벚나무 가지에 조금씩 뿌려주고 나서 창문을 닫고 대답했다. 아니요, 이제 겨우 청소를 끝냈는데요. 뭘? 정말 속 편하네요. 그런데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져서는. 또 못된 장난을 친 모양이네. 그런데 창문은 왜 열었어요? 번거롭게 굳이 배시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뭐가 바쁜지 내 설명을 들을 겨를이 없는 듯했다. 그녀는 나를 세면대로 끌고 가 비누와 물과 까슬까슬한 수건으로 얼굴과 손을 사정없이 그러나 다행히 대강대강 문질렀다. 그런 다음 뻣뻣한 손로 내 머리를 빗어주고 앞치마를 벗겼다. 그러고는 층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누가 찾아왔으니 곧장 작은 식당에 내려가 보라고 했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묻고 싶었다. 리드 부인이 그곳에 있는지도 알고 싶었다.
그러나 배신은 이미 자리를 떴고 나 혼자 남았다. 아이들 방문이 닫히자 나는 천천히 내려갔다. 석 달여 동안 나는 거의 리드 부인 앞에 나선 적이 없었다. 너무 오래 아이들 방에만 갇혀 지내다 보니 작은 식당과 거실이 내게는 공포의 장소가 돼버렸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기가 왠지 두려웠다. 나는 텅 빈 복도에 서 있었다. 눈앞에 작은 식당 문이 보였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서 있었다. 당시 나는 부당한 벌을 받고 공포에 휩싸여 불쌍한 겁쟁이가 되어 있었다. 아이들 방으로 돌아가기도 두려웠다. 마음이 혼란한 가운데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10분쯤 서 있었다. 작은 식당의 요란한 종소리에 나는 결심했다. 이제 들어가야만 했다. 누가 나를 찾아온 걸까? 두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고 돌리며 1, 2초 동안 잠시 속으로 생각했다. 이 방에 리드 외숙모 말고 또 누가 있을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문 손잡이가 돌아가며 문이 열렸다. 나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검은 기둥이 보였다. 어쨌든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곱게 뻗은 호리호리하고 검은 옷을 입은 형체가 카펫 위에 우뚝 서 있었다. 그 꼭대기에 달린 차가운 얼굴은 마치 기둥머리에 올려놓은 조각 가면 같았다. 리드 부인은 평소처럼 난로가 의자에 앉아 나를 보더니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내가 다가가자 부인은 석상 같은 손님한테 나를 소개했다. 부탁드린 아이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그는 남자였다. 그는 내가 서 있는 쪽으로 서서히 고개를 돌리더니 짙은 눈썹 밑에서 번쩍이며 흐른 듯한 잿빛 눈으로 나를 살펴보고는 굵은 목소리로 엄숙하게 말했다. 키가 작네요. 몇 살입니까? 10살이에요. 그렇게나 돼요?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하고는 몇 분 동안 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물었다. 이름이 뭐지? 네, 제이네어예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키가 굉장히 큰 신사였다. 그 당시 내 몸집이 아주 작아서 실제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보였다. 그는 얼굴이 큼직하고 골격이 우락부락하고 뻣뻣해 보였다. 제이네요, 너는 착한 아이니?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었다. 내 주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말없이 가만히 있었다. 리드 부인이 나 대신 머리를 세차게 흔들며 이렇게 덧붙였다. 브루클허스트 선생님, 그 대답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참 유감이군요. 이해와 얘기를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똑바로 곧은 몸을 굽히며 리드 부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자, 이쪽으로 오렴. 그가 말했다. 나는 카페 위를 걸어갔다. 그는 나를 자기 앞에 똑바로 세웠다. 이제 그의 얼굴과 거의 같은 눈높이로 바라볼 수 있었다. 상당히 큰 코, 커다란 입, 그리고 툭 튀어나온 이 정말 못생긴 남자였다. 버릇없는 아이처럼 딱한 것도 없지. 특히 여자아이는 더욱 그렇지. 못된 아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니? 그가 말했다. 지옥이요. 이것은 내가 옳다고 여긴 대답이었다. 그럼 지옥이 어떤 곳인지 설명할 수 있니? 온통 불구덩이죠. 그럼 넌 그 불구덩이에 빠져 영원히 불에 타고 싶니? 아니요. 그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잠깐 생각한 후 대답했지만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건강하게 죽지 말아야 해요. 어떻게 몸을 건강하게 하지? 너보다 더 어린 아이들도 매일 죽는데. 나는 이틀 전에도 5살짜리 어린애를 묻었단다. 착한 아이였지. 그 애의 영혼은 지금 천국에 있을 거다. 너는 죽더라도 천국에 못 갈지 모른다. 그의 의혹을
풀어줘야 할 입장도 아니고 해서 나는 그저 카펫 위에 있는 그의 큰 발에 눈길을 떨어뜨리고 이 자리를 떠나기만을 바라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고 또 고마운 네 은인에게 배를 끼쳤던 지난 일들을 뉘우치는 것이기를 바란다. 은인이라고? 다들 리드 외숙모를 은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은인이란 기쁜 나쁜 존재군.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올리니? 신문자가 계속 물었다. 네, 성경도 읽고 가끔요. 즐거운 마음으로 읽니?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하니? 요한 묵시록과 다니엘서, 창세기, 사무엘서를 좋아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열왕기와 역대기, 욥기와 요나서도 좋아하고요. 그럼 시편도 좋아하겠네? 아니요, 아니라고? 그거 이상하구나. 나에겐 너보다 어린 아들이 있는데 시편을 6편이나 외운단다. 과자를 먹을 테냐? 시편 하나를 외울 테냐 하고 물으면 시편을 외울래요. 시편은 천사들의 노래예요 라고 말한단다. 저는 이 세상의 천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지. 나는 어린애의 깊은 신앙심이 기특해서 생강 과자를 2개나 준단다. 시편은 재미없어요. 내가 말했다. 그것이 바로 네 마음이 나쁘다는 증거란다. 그런 마음을 고쳐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해야지. 새롭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도록 무정한 마음을 없애고 인정 있는 마음을 주십사 하고 어떻게 하면 마음을 고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물어보려는데 리드 부인이 끼어들더니 나에게 앉으라고 한 후 혼자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브로클 허스트 선생님, 3주 전에 드린 편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바라는 성격이나 기질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부디 로드 학교에 입학시켜 교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의 특별히 엄하게 감독하시고 특히 이 아이의 가장 나쁜 점인 남을 속이는 버릇을 고쳐주세요. 제인, 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브로클 허스트 선생님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리드 부인을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다. 나를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 그녀의 본성이니까. 나는 그녀를 대하기가 전혀 즐겁지 않았다. 아무리 복종하고 즐겁게 해주려고 애써도 나의 노력은 방금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런 말들로 허사가 되고 말았다. 지금 이 낯선 사람 앞에서 나를 비난한 것도 가슴 아팠다. 리드 부인이 나를 집어넣으려는 새 생활에서도 벌써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 감정을 달리 표현할 수는 없지만 부인은 내 미래의 길에 혐오와 잔혹함의 씨를 뿌리고 있었다. 브로클 허스트 씨의 눈에 내 자신이 교활하고 미운 아이로 낙인 찍히는 것을 보았다. 어떻게 이 오해를 씻을 수 있겠는가? 정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며 애써 울음을 참았다. 그리고 나의 나약한 괴로움의 표현인 눈물을 재빨리 닦았다. 어린아이가 남을 속이는 버릇을 가지고 있다니 보통 문제가 아니군요. 그건 거짓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짓말쟁이의 운명은 불과 유황이 활활 타는 구덩이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 애를 잘 지도하겠습니다. 리드 부인. 템플 선생과 다른 선생들에게도 잘 일러두고요. 브로클 허스트 씨가 말했다. 이 아이에게 걸맞은 교육을 해주시면 합니다. 쓸모있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방학 때도 로드에게 지나게 해주세요. 로드에서 지나게 해주세요. 나의 은인이 말했다. 좋은 생각입니다, 부인. 겸손은 기독교의 미덕이고 특히 로드 학생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그 미덕을 갖추는데 각별히 신경 쓰라고 가르친답니다.
저는 학생들의 세속적인 허영심을 어떻게 하면 잘 억제시킬 수 있을지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성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분 좋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제 둘째 딸 오거스타가 제 어머니와 함께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로드 학생들은 어쩜 그리 다 얌전하고 소박해요. 빗어 넘긴 얹은 머리를 하고 긴 앞치마를 걸치고 프록에는 작은 배주머니를 달았던데요. 프록은 가슴 부분과 치마가 붉은 드레스, 마치 가난한 집 아이들 같았어요. 그리고 모두 비단 드레스를 처음 구경하는 것처럼 제 옷과 엄마 옷을 구경하던걸요 라고 말입니다. 브로콜 허스트 씨가 말했다. 제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영국 땅을 다 뒤져봐도 제인 에어에게 그렇게 꼭 맞는 학교는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브로콜 허스트 선생님, 저는 모든 일에서 충실함을 최우선으로 여긴답니다. 리드 부인이 대꾸했다. 부인, 충실함은 기독교인의 첫째 의무지요. 그리고 그것은 로드 학교의 모든 제도에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검소한 음식, 소박한 옷차림, 간소한 설비, 넉넉지 못하고 힘든 상황을 적극적으로 견뎌내는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 학교와 학생들이 지키는 제재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선생님. 그럼 이해가 로드 학생이 되면 이해의 저지나 장래에 맺는 교육을 받는다고 믿어도 되겠지요? 물론입니다, 부인. 믿으세요. 잘 고른 묘목을 기르는 우리 학교에 기꺼이 넣어드리죠. 아마 이 아이도 우리 학교가 자신을 선택한 것에 감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되도록 빨리 보내겠습니다. 사실 저는 점점 더 무겁고 벅찬 책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한두 주일 후에 브로클허스트 학교로 돌아갑니다. 제 친구인 교회 부감독이 저를 계속 붙잡는군요.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템플 선생에게 신입생이 간다고 일러두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부인과 큰따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그리고 오거스타, 시어도, 그리고 브로튼 도련님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얘야, 여기라는 책이 있으니 기도를 올리고 읽어보렴. 특히 거짓말과 속임수를 잘 쓰는 마사지가 갑자기 끔찍한 죽음을 맞는 이야기를 잘 읽어보거라. 브로콜 허스트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표지가 있는 작고 얇은 책 한 권을 내 손에 들려주었다. 그러고는 종을 울려 마차를 불러 떠났다. 리드 부인과 나만 남았다. 침묵 속에 몇 분이 흘렀다. 그녀는 바느질을 했고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시 리드 부인은 아마 37살 정도 되었으리라. 뼈대가 강건하고 어깨가 딱 벌어졌으며 손발이 억셌다. 키는 크지 않았고 몸이 통통하기는 했지만 뚱뚱한 것은 아니었다. 얼굴이 좀 큰 편이었고 꽤 크고 탄탄한 턱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다. 좁은 이마의 입과 코는 제법 반듯했다. 옅은 눈썹 밑으로 인정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눈이 반짝였다. 피부는 검은 편인데다 푸석푸석했으며 머리는 옅은 황갈색이었다. 체격은 아주 튼튼해서 병이 파고들 틈이 없어 보였다. 또한 정확하고 야무진 관리자로서 가족과 소작인들을 완벽하게 동솔했다. 다만 자식들이 간혹 어머니의 권위에 도전해 비웃었다. 그녀는 옷을 잘 입었는데 풍채가 좋아서 화려한 옷이 잘 받았다. 나는 그녀가 앉아있는 의자에서 2, 3미터 떨어진 낮은 의자에 앉아 그녀의 몸매와 용물을 살펴보았다. 내 손에는 거짓말쟁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관한 작은 책이 들려 있었다. 일종의 경고로 읽어보라고 받은 책이었다.
방금 있었던 일, 리드 부인이 나를 블루크허스트 씨에게 고해 바친 일, 그들이 서로 짓거리던 말이 그대로 살아나 내 가슴을 다시 찔렀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처럼 한마디 한마디가 뼈에 사무쳤고 분노가 소용돌이치며 솟구치는 듯했다. 리드 부인이 바느질 감에서 눈을 떼더니 나를 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손가락도 움직임을 멈췄다. 어서 나가. 아이들 방으로 가라고. 명령 쪼였다. 내 표정이나 다른 무엇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것인지 화를 참고 있기는 했으나 말투는 강했다. 나는 일어나 문 쪽으로 가다가 뒤돌아서 방을 가로질러 창가에 있는 그녀에게 바싹 다가섰다. 나는 꼭 말해야 했다. 너무 심하게 억눌려 살아왔으니 이제는 맞서야 했다. 그러나 어떻게 감히 상대방에게 맞선단 말인가. 나는 온 힘을 다해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저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 외숙모를 좋아한다고 말했겠지요.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전 외숙모를 좋아하지 않아요. 존 리드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외숙모가 제일 싫어요. 거짓말쟁이에 관한 이런 책은 외숙모의 딸 조지아나에게 주세요. 사람을 속이는 건 제가 아니라 조지아나니까요. 리드 부인은 여전히 바느질감을 손에 들고 움직이지 않았다. 차가운 시선은 줄곧 내 눈을 싸늘하게 응시했다. 더 할 말 없니? 마치 아이가 아니라 어른에게 하는 듯한 말투였다. 그녀의 눈과 목소리가 나의 반감을 몽땅 솟구치게 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흥분으로 온몸을 떨면서 나는 계속 말했다. 외숙모가 나와 같은 핏줄이 아닌 게 천만 다행이에요. 이젠 외숙모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제가 어른이 되어도 절대 만나러 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누가 저에게 외숙모를 얼마나 좋아했느냐고 물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엄청 못살게 굴었다고 말할 거예요. 제인, 네가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감히 어떻게 그러냐고요? 리드 외숙모, 어떻게 감히? 사실이니까요. 저는 감정이 없다고 생각하시나 보군요. 전 사랑이나 친절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외숙모에게는 동정심이라고 눈꼽만큼도 없어요. 외숙모가 저를 붉은 방에 가둔 것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심하게 몰아넣은 바람에 서러움에 복받쳐 숨이 막힐 것 같아. 외숙모 살려주세요라고 고통스럽게 울부짖는데도 자물쇠를 채웠어요. 그리고 외숙모 아들이 먼저 나를 때렸는데 억울하게 내가 벌을 받은 거라고요.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이런 사실을 전부 이야기할 거예요. 또 사람들은 모두 외숙모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나쁜 사람이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에요. 외숙모야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나는 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묘한 자유와 승리감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구속이 풀리고 상상도 못했던 자유의 세계로 들어간 것 같았다. 아무 까닭도 없이 이런 감정에 사로잡힌 건 아니었다. 리드 부인은 매우 놀란 듯했다. 바느질감이 그녀의 무릎에서 떨어졌다. 그녀는 두 손을 펴고 몸을 앞뒤로 흔들며 마치 울 것처럼 얼굴을 장뜩 찌푸렸다. 제인, 네가 오해를 하고 있구나.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왜 그렇게 벌벌 떨고 있어? 물이라도 좀 마실래? 필요 없어요. 그럼 다른 거라도 줄까? 난 정말 너와 잘 지내고 싶은데. 됐어요. 외숙모는 브루크허스트 씨에게 제가 고약하고 남을 속이는 버릇이 있다고 말했어요. 로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짓을 했는지 다 버릴 거예요. 제인, 네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란다. 아이들의 단점은 고쳐줘야 해. 제 단점은 남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나는 거칠게 소리쳤다.
그렇지만 제인, 너는 화를 잘 내잖니. 자, 아이들 방으로 가렴. 착하지? 가서 좀 누워서 쉬어라. 저는 착한 애가 아니에요. 누워있고 싶지도 않고요. 빨리 학교에나 보내주세요. 이 집에 단 한순간도 있고 싶지 않아요. 정말 빨리 보내야겠어. 리드 부인은 입속으로 중얼거리더니 바느질감을 챙겨들고 재빨리 방에서 나갔다. 싸움에서 승리한 나는 혼자 남았다. 지금까지 싸움 중에서 가장 치열했고 처음 승리한 것이었다. 나는 잠시 브로콜 허스트 씨가 서 있던 카펫 위에 버티고 서서 승자의 고독을 즐겼다. 우선 의기양양하게 혼자 웃었다. 그러나 벅찬 승리의 기쁨은 빠른 고동과 함께 금세 가라앉았다. 어린아이는 방금 내가 했던 것처럼 어른에게 대들거나 분노를 터뜨리고 나면 나중에는 꼭 후회와 맥 빠지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살아있는 듯 이글이글 타오르는 히스 언덕이 리드 부인을 비난하고 위협했을 때에 내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리라. 산불이 꺼지고 난 후 시커멓게 변한 히스 언덕의 모습은 30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나서 나의 행동이 얼마나 난폭했는지, 그리고 미워하고 미움받는 답답하고 외로운 내 저지를 깨달았을 때의 마음과 같았다. 나는 복소심이 어떤 것인지 처음 맛보았다. 그건 포도주처럼 마실 때는 향긋하고 알싸한 맛이 나고 따스한 기운이 스며들었으나 뒤끝은 쇠붙이 맛이 나고 혓바닥이 아려서 마치 독극물을 마신 기분이었다. 나는 부인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녀는 2배로 분해하며 공격할 것이고 나는 또다시 전성적으로 흥분할 뿐이라는 걸 경험과 직감으로 알고 있었다. 나는 거친 말을 내뱉기보다 좀 더 나은 정신력을 발휘하고 싶었다. 격한 분노보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싶었다. 나는 아라비안 나이트를 들고 앉아서 읽으려 했다. 하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온갖 생각이 늘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과 내 감정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다. 나는 작은 식당의 유리문을 열었다. 관목숲은 매우 조용했다. 땅을 뒤덮는 댄 소리가 햇빛이나 선들 바람에도 녹지 않고 있었다. 나는 풀록 자락으로 얼굴과 발을 감싸고 한적한 들판을 산책하기로 했다. 말없는 나무들과 얼어붙은 솔방울, 그리고 찬바람에 얼어버린 젓갈색 낙엽들, 어떤 것도 내게 즐거움을 주지 못했다. 나는 대문에 기대어 풀 뜯는 양 한 마리 없는 텅 빈 들판을 바라보았다. 들판의 짧은 풀밭에 하얀 서리가 뒤덮여 있었다. 매우 흐린 날이었다. 금방이라도 눈이 펑펑 쏟아질 것 같은 한껏 찌푸린 햇빛 하늘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간혹 눈송이가 떨어져 얼어붙은 오솔길과 뿌연 풀밭 위에 내려앉았다. 이제 어찌해야 할까? 나는 참담한 기분으로 서서 몇 번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때 갑자기 나를 찾는 소리가 들렸다. 제인 아가씨 어디 있어요? 점심 먹어요. 배시라는 걸 알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가벼운 발소리가 길을 따라 빠르게 다가왔다. 정말 짓궂기는. 부르는데 왜 안 오는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연인 때처럼 그녀는 환한 기색이었지만 혼자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배시가 나타난 것은 다행이었다. 사실 리드 부인과 싸워 승리한 뒤여서인지 유모의 노여움쯤 대수롭지 않았다. 나는 젊음이 넘치는
그녀의 발랄한 기분을 느끼고 싶었다. 나는 두 팔로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배시 혼내지 말아요. 보통 때는 볼 수 없었던 솔직하고 대담한 행동에 그녀도 기분이 좋은 듯했다. 제인 아가씨는 정말 이상해. 혼자 방황하는 꼬마 아가씨. 이제 학교에 간다죠? 배시가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불쌍한 배시와 헤어지는 게 서운하지 않아요? 배시가 날 생각이나 해요? 항상 야단만 치잖아요. 그거야 제인 아가씨가 겁을 잘 내고 수줍어하니까 그렇죠. 좀 더 대담하게 굴어봐요. 그러다 더 많이 얻어맞으라고요? 말도 안 돼. 하기는 좀 심하게 구박받은 건 사실이지. 지난 주일에 어머니가 나를 만나러 오셨을 때 아가씨를 보고 자기 자식은 절대 저런 처지에 놓이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하셨죠. 자, 들어가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나한테 좋은 소식이 있을 리가 있겠어요, 배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슬픈 눈으로 보지 말아요. 아무튼 마님과 아가씨들, 존 도련님은 다가회에 초대받아서 오후에 나가시니까 나랑 같이 차를 마셔요. 요리사에게 말해서 과자를 좀 구워주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는 옷장을 정리할 테니 좀 도와줘요. 어서 아가씨 짐을 싸야죠. 마님께서는 하루나 이틀 안으로 아가씨를 게이츠하드에서 떠나 보내실 작정이에요.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으면 골라봐요. 배시, 내가 떠날 때까지 혼내지 않겠다고 약속해줘요. 그래요, 약속할게요. 하지만 착하게 굴어야 해요. 그럼 나를 겁낼 필요도 없어요. 어쩌다 혹시라도 내가 잔소리를 해도 말대꾸하지 말아요. 그럼 화가 나거든요. 배시, 앞으로는 겁내지 않을 거예요. 이젠 배시와 마음이 통하니까.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겁내겠죠. 아가씨가 남을 겁내면 그 사람들이 아가씨를 미워할 거예요. 배시가 그러는 것처럼요. 난 아가씨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 누구보다 좋아하는 걸요. 겉으로 표현하지도 않잖아요. 참 똑똑하기도 해라. 말투가 금세 달라졌네. 어떻게 그리 대담하고 똑부러지게 말하게 되었죠? 이제 배시와 헤어질 거고 또 나는 부인과 있었던 일을 말하려다 그만두었다. 다시 생각하니 그 얘기는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았다. 그러니까 나랑 헤어지는 게 그렇게도 좋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배시. 사실 지금은 왠지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은 왠지라고요? 너무 냉정하게 말하네요. 작별의 키스를 해달라고 하면 거절하겠네요. 왠지 하고 싶지 않다면서 말이에요. 아니, 고개를 숙여봐요. 기꺼이 해줄게요. 배시가 허리를 구부렸다. 우리는 서로 포옹했다. 나는 큰 위안을 받아 가벼운 마음으로 배시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 그날 오후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지난밤 배시는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었다. 이처럼 내 인생에도 햇빛이 내리쬐는 날이 있었다.